한겨레가 참 용하다. 어떻게 20년이나 버텼냐 하는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그 일본에서도 한겨레 창간의 자극을 받아서 그 이제 소위 그 일본판 한겨레를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일본은 뭐 우리보다 어떤 뭐 역사 성경도 틀리고 또 운동의 어떤 열기도 차이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결국 실현을 못해 갖고서 한겨레 신문이 참 20년 동안 참 버틴 게 용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혜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 신문 창간 때부터 이제 논술공을 맡으셨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신문에 창간되고 나서 아마 유일하게 구속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원체 험악한 환경에 출생한 아기니까 그 성장이 아주 모질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만 했지 꼭 2, 3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따지기보다 예상보다는 뭐 놀랍게도 성숙했고 커져갔지. 이렇게까지 지금의 몇 대의 정권을 넘어가면서 지속될 만큼 그렇게 낙관하지는 못했지. 이 선생님은 이 기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인생을 회고하시면요,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영희 기자라는 걸 기억을 할 테고, 아니면 또 사람들은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이영희 교수라는 이제 그런 얘기로 양쪽을 많이 쓰는데요. 선생님 자신은 앞으로 이 후세들이, 후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역사를 쓸 때 이영희 기자하고 역사하고 어느 쪽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교수하고. 나는 언젠가 그런 질문이 있을 때 60%는 저널리스트고 40%는 대학 교수고 뭐 그런 표현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 한국 사회의 계몽자적인 역할이랄까 이런 이론적 측면에서 한 업적을 굳이 평가한다면 교수로 가서 쓴 많은 논문들이 아주 국가의 기틀을 흔들 만큼 그리고 완전히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미국 지배 체제 속에서 전쟁이나 세계 정세나 국가 관계나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이나 뭐 이런 관해서 전적으로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밑바닥까지 파헤쳐서 글을 쓴 것으로 하면은 그 무게는 대학에 가서 많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초기에 한겨레 신문의 발간을 비롯해서 그 후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내 글들은 대학에서 논문 형식으로 나온 것보다는 다 가벼운 거지만 가벼운 나름으로 역시 캄캄한 시대의 정세에 대해서 사람들의 세계관, 국가관, 한미관 관계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우리 정치의 본질 같은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한 의미는 저널리스트로서 많이 평가될 수가 있겠지. 기자로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류가 아니라 어떤 쭉 이 비주류로 살아오셨는데 하여튼 그 기자로서도 비주류에 있었던 게 선생님의 그동안 글을 쓰셨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거는 역시 그 신문
내 사회적 기능과 내면적 구성, 내용적 구성 이 면에서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능이 어차피 하나는 이자 말하듯이 바깥으로 다니면서 바깥에 이루어지는 이 변화하는 현상을 그날 그날의 변화하는 현상을 찾아서 보도하는 기능하고 또 하나는 하루 이틀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변함이 아주 미분적으로 미세하게 변화하면서 그것이 시대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나가거나 또는 국가 관계를 형성하거나 하는 중대한 기본적인 사실,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와 분석과 이런 다분히 이론적인, 학자적인 그야말로 공부를 하면서 쓰는 그 두 가지의 길로 갈라진다고요. 나는 뛰어다니면서 그날 변화하는 현상 이런 건 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그 마르크스의 공부를 좀 해서 그 사회변동 이론이라든가 그 저변으로서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변화, 예를 들어서 남녀의 사회적 지위 문제 또는 범죄의 문제들 이런 것에 항상 그 발생의 저변적 그 동력 요소 이런 것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확대되어서 국제 정세까지 국가 관계까지 전쟁 문제까지 이렇게 눈에 내 그 판단력 관찰력에는 보면 잘 들어왔죠. 남들은 표피를 볼 때 나는 어쩌면 그 밑바닥을 보고 있었다 하는 그런 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도 정말 어떤 수많은 신문 방송사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어떤 그냥 70은커녕 50, 60대더라도 채광권 제대로 못 쓰는 그런 기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고 그게 또 한국 언론의 어떠한 이 구조적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쪽에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기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오랜 취재 경험에 공부한 거 이런 거를 합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뛰어난 책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자로서의 경험은 60% 그리고 또 대학에서 40%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깊이 있는 거는 차라리 이제 학원에 가서 쓰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언론이 좀 더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현역에서 기자들이 자신들이 쌓아온 취재 경험 이런 거를 살려서 그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오려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진짜 좀 한국 언론이 보다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후배 기자들한테 어떤 거를 좀 당부하시고 좀 하시고 이렇게 말씀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문기자로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이름 있는 전문가, 그 분야를 교육하는 대학 교수 정도의 지식의 최소한 절반, 50%, 그자는 적어도 3분의 2, 한 70% 정도의 연구 공부를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아무것도 그 내용도 본질도 물론 모르는 채 덤벙덤벙 지나가 버려 취재를 한다 하지만은 난 그 중앙청하고 외무 정책 수립 외교 정책 수립 분야를 담당하면서 그 당시엔 한일 협정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 국가 활동이었었는데 외교. 그것에 많은 특종을 냈지만 거의 다 순전히 그 연구를 한 결과거든. 그냥 그날 아침 출근해서 뭐 국장실, 장관실 문에 울고 들어와서 오늘 뭐가 있습니까? 이러고 나와서는 나오는 기자는 그 관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속으로는 멸시를 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들이 그냥 모르면서 그런다. 근데 이쪽에서 자기들만큼의 어떤 그 보건가는 기본적인 지식을 다 연구하고 수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딱 필요한 점을 따지고 들어오면 이 공무원들도 도망을 못 간다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계속되면은 뭐 저쪽에서 알아서 특별히 거의 진실을 말해 주게 돼. 항상 그렇지만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거지. 올바른 세계관을. 그것은 뭐 지금에다 비교한다면 박정희 시대 군인 독재 시대를 든다면 돌아가서 이게 부당한 것이고 인간이 사는 사회를 인간이 평화롭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나 사상이나 이게 이런 그 당시에 그 광적인 반공주의, 군사독재, 힘의 숭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명박 시대로 말하면 지금 고기 때문에 문제가 났지만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 가서 미국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정상회담하러 가기 전날 다 뜯어 맞춰버리고 모든 걸 양도해버린 건데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민과 정부가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거냐 이런 거 종합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라는 것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정부 국가 그렇지만 올바른 인식 이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같은 것을 봐도 가령 조선 조동일인가 뭔가 신문은 기자들은 그 소고기 어쩌나 그 배후에 뭐 전교조가 있어서 선동하는 거 아니야 따위로 나오는 거고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줘야지 하는 그것이 평화를 유지해서 우리의 힘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하자면 난 지금의 상태를 식민지 상태로 봐요. 한미 관계를 식민지 상태로 봐.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떠들고 하는 것도 왜 그랬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우리 자신의 한미 간의 위치, 관계의 위치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 다들. 우리가 식민지 정도의 스스로 미국의 식민지 같은 정신, 가치 이런 것을 다르게 스스로
거기에 자족하면서 뭘 미국에 대해서 자기 정부에 대해서 본들 뭐가 되냐 이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기가 반듯하게 자기의 정신 이념을 세우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노예 같은 식민지 국민이 아닌 어떤 자주성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가져야 한다 이거. 그와 같은 그 생존의 이념, 국가관, 세계관 이것이 반드시 서야 하고, 셋째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인데, 심리자는 항상 성실해야지. 취재 대상이 많고 하니까 하루 이틀이야 한 번, 두 번이야 그냥 우물쩍 넘어갈 수 있지만 오래 두고 큰 대기자가 되고 대언론이 되고자 한다면 그 접촉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신임을 얻어야지. 그것은 성실성과 근면이거든요. 성실하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신용을 얻지 못해.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기자는 조금 표현이 요새 하여간 사람들에게는 곤란하겠지만 가난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라 이 말이지.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검소해야지. 꼭 가난한 것이 좋다는 뜻은 난 아니지. 검소하지 않으면은 돈의 유혹이 들어온단 말이야. 권력에. 언제나 그렇죠. 그 권력은 심기자를 하수인으로 쓰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에 이용당하게 마련이거든. 근데 검소하게 가난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청빈한 자세를 가지면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이야.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저력이 생활 기초 철학이 한때에 서니까. 지금은 우리 때에 비해서 또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졌으니까 그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역시 같은 의미에 있어서 다른 직종이나 돈을 주로 만지는 것을 위주로 하는 직업의 사람들과는 그 삶의 가치가 모습이 달라야 한다 이거야. 검소한다는 것은 실무자에서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내용, 질 이를 풍요롭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원천이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의 박정희 씨가 항상 수위로 요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선생님한테 제가 하여튼 아픈 기억 되살리기는 좀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2차례 구속되고 또 전두환 신군부 때 한 번, 여전히 노태우 정권 때 한 번 구속되는데 특히 그 두 번째 구속되셨을 때 1917년에 그때는 수감되셨을 때 그 선생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보통 인도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그때 뭐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당국에서 선생님을 좀 최소한 유시라도 석방을 시켜서 장례식에 참석토록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거부당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 감방 안에서 이 교도소 음식을 차려놓고서 거기서 빈소를 차려놓고 어떤 절을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탄압을 받은 언론인으로서 그 일반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때 그래도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은 집단 생활에 국가 국민적 집단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래 봐. 하나는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던 시대에 뭔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공장에 굴뚝이 서고 뭐 길도 닦아주고 하는 이런 것에 그것이 당장의 즉 직물적인 자기에게 개개인에게 당장의 이익이 안 와도 뭔가 그런 약간의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것에 매달리는 거야. 그건 1938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시작한 유명한 그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이러는 거를 보고 전 독일 국민이 사회주의자들까지 심지어는 일부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그게 희망을 거는 친 히틀러 지지 세력으로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 99%, 100%지. 미개한 국민은 그 당시에 독일도 그렇고 또 스탈린이 그걸 쥐고서 그 소련의 공업화와 힘의 과시와 다소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경제가 일어났을 때 뭐 소련 인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스탈린과는 달리 스탈린 하나님처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 시대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했던 구세대가 지금까지도 있으니까 당연하지. 둘째는 한국의 국민성의 탓인데 나는 한국인들은 아직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 황제, 힘으로 자기를 지배해주는 자기의 명령을 하고 자기를 반노예화하는 식의 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은 그 독재를 해야 질서가 잡히고 청소년 범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이게 다 힘으로 꽉 조여서 해야 사회가 통제되고 움직이지. 이 자유를 주니까 뭐 사회 도덕적 기강과 인간 행동과 이게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2조 500년에 걸쳐서 상전을 모시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 속에서 명령을 복종하면은 뭐 그렇게 탈이 크게 없었던 이런 것이 우리의 유전학적인 DNA화해서 유전자가 되어서 우리 정신에 여태껏 지금껏 거의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민주주의, 나 그렇게 함부로 민주주의가 됐다던가 이런 생각 말을 안 해서 하도 조심스러워서 지금도 반민주적인 말하자면 나폴레옹을 또 받들고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 정신에서 우러나왔던 것은 아닌 그 결과로서 하여간 이루어진 프랑스 혁명의 그 전통을 짓밟고 유린한 그 나폴레옹에다가 제왕의 관을 씌우고 그
밑에서 환히 약동했던 불란서 대중들과 지금 우리 한국인들과 난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 이게 노예 근성이야. 노예는 미국에서 그 1600년대 1864년인가 노예 해방하는 것이, 근데 흑인들이 노예 해방을 거부하고 한 흑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백인한 데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인간적 말보다도 못한 값으로 팔려다닌 흑인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즉 독립적인 자주적 가치 판단과 자기 행동의 책임감과 자기 생존의 자기 생존에 대한 정신, 자립정신, 이것이 없으면은 오히려 백인의 백인 밑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 그런 심정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자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이제 어떤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이제 법과 질서 유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하에서 좀 비교적 활동을 자제했던 저희 공안 부서들이 이제 요즘 다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점에 가서 무슨 이상한 사회학 책들이 없는지, 아니면 또 무슨 이제 교수들이 무슨 예를 들어 이 대우나 반대 서명을 내면 그 주동 교수한테 정보과 형사가 찾아와서 그 사정을 영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안 부서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조금 좀 개운치 않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난 그건 잘 몰랐어. 지금 그렇게 그런 큰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이 성향이나 철학 같은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과거의 그 권력주의, 소위 권위주의라고 그러지만 난 그것을 강력 권력주의라고 하는데, 그리 독재에 가까운 그런 제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지금 몰랐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별로 놀랍지 않는데. 선생님이 하여튼 첫 번째 저서 이 전환시대의 논리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당시 이 남쪽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던 단지 무슨 공산군 침략에 대해서 무슨 자유우방세가 단결해서 어떤 침략자를 격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명적으로 쓰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다시 베트남 정부에 가서 한번 보시고 좀 느끼신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국교 수립이 1990 몇 년이던가에 이루어졌어요. 그 초대 대사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요컨대 이 얘기인즉은 한번 만나고 싶다 이거야. 대사관으로 한번 오실 수 있나 그래서. 베트남 대사가 서울 주재 베트남 대사, 초대 대사, 예. 국교 수립한 직후에. 예. 그 한번 갔어. 갔더니 이 양반이 한국말로 하더라고. 예. 알아보니까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호주명 대통령이 그 유능한 젊은 학생들을 평양이니 체코니 모스크바니 보내서
죽지 않게 하면서 장래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했더라고. 그 사람이에요.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하고 와서 베트남 외무부에 근무하다가 주한 대사로 왔어. 그 어째서 날 욕한데 뭐냐면 나를 만나자고 한 목적은 국교 수립하게 되니까 베트남 정부 외무부 안에서 또 당이나 안에서 자기들이 그 고된 미제국주의와의 전쟁을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물론 다른 나라의 경우도 조사했겠지만 하여튼 한국이 더구나 군대를 파견해서 베트남과 적대 관계에 들은 이후에 과연 한국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고 했느냐. 그런 것을 조사 연구하다가 한 결과 유일하게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 사태 전반에 걸친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 계몽이 이루어지고 많은 글을 쓰고 해서 한 것을 이제 알게 됐다 이거야. 그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노라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나로서는 내가 그 저널리스트로서 또 대학에 간 후에도 쓴 그 베트남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국제 정치에서 파고 들어간 그리고 전쟁 구체적인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평가한 보람, 고생에 대한 보람을 내가 거기서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도 국경일이 10월 며칠던가 중국의 국경일이 10월 초하루인데 거기도 무슨 비슷한 날짜야. 초대를 했어. 가니까 뭐 외교관, 주한 외교관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직위도 감투도 뭐 없는 사람 손 하나밖에 없어. 거기 초대해 줬더라고. 막 그런 것이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막 어쩌면 용감하게 유일하게 베트남 전쟁에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올바른 정세를 평가 적시하고 국민을 대중의 여론을 인도한 하나의 저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보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베트남 현지에 직접 가보시지는 않으셨어요? 베트남에 갔었어. 가서 그 대사 만났어. 처음 서울에서 그 대사를 만났을 때 그 대사에게 주문을 했어. 제의를 했지. 뭐냐면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살상당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2세들 그 자식들이 대학을 가게 된 나이가 됐을 텐데 한 사람, 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한 사람의 그 대학 과정의 경비, 개인의 생활비하고 대학 학비를 내가 대고 싶다. 일종의 우리 국가와 군대가 우리 국민이 저지른 죄값에 대한 것이지만 나 하나의 개인으로서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다.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그래 그 후에 베트남 갔을 때 대사관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왔어. 당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후에 소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교대가 돼서 갔는데 그때 하노이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자비심이랄까 그런 지원은 아직 발 단계가 아니고 국가가 가난한 대로 하고 있으니까 후에 상황이 달라지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고맙다는 뜻만 표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면서 뭐 지금 쇠고기 합의가 이제 급속해져 갖고서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략적 동맹이라는 게 이제 흔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하고 영국 관계를 보통 전략적 동맹이라고 그러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뭐 재무장시키고 그러려고 이제 일본에서도 계속 전략적 동맹하자고 제기를 하는데 미국이 한국에는 사실 그 정도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동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여튼 오랜 어떤 국가 이익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역사적 경험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전략적 동맹에 과연 이게 좀 맞는 건지 하는 좀 그런 소박한 생각이 하나 좀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한국 전쟁 기간 중에 군에 입대하셔서 통역 장교를 뭐 오랜 기간 하셨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뭐 미국에 직접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미국 현지 생활도 많이 아실 텐데, 선생님께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그런 관련해서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에 전반부의 미국과의 관계의 등급이 있는데 그게 뭐 명칭을 전략적으로 뭐라고 하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영국하고 카나다 이 두 나라에 대해서만 원자 무기의 비밀을 공유하기로 대부분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 미국의 최첨단 세계 지배의 수단인 원자 무기의 지식 공유라는 것이 최고의 국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전략 동맹 이런 용어를 안 써. 그 밑에 2급의 그 동맹 관계가 나토 국가들이에요. 일본은 70년, 80년대까지 70년대 중반까지 상급에 속해 있었거든. 우리는 물론 한 5급, 6급이었지. 그래서 뭐 전략적 뭐 명칭 뭐가 요컨대 미국이 일본과 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무슨 그런 명칭을 붙이는 관계를 가지고 찾아오는 대통령의 등을 두들기는 것은 따독거리는 건 쉽게 말하면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앞으로의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동맹, 전쟁 동맹, 공격 동맹의 역할 내지는 그 과정에서는 중국을 포위하는 과거 초기 2차 전 이후에 소련에 대했던 포위와 폴리시를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하는 거거든. 한 1920년 내지 30년쯤에 가면은 이제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 되고 대국이 될 거에 뻔하니까 미국은 지금 기울어지는 저물어가는 태양 아니야. 수평선에 가까워진. 그러기 전에 뭔가 한판 치러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한 하수인들 만드는 거예요. 중국 공격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하수인적인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거지. 뭐 물론 경제, 문화 뭐 많겠지만 다 그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딱 걸머쥐는 그런 국가관계라고 말하죠. 그 다음 질문의 후반에 관해서 미국이 어떤 국가로 평가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건데, 미국에는 그 과거의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와 어느 정도의 인권, 어느 정도라는 게 중요해. 뭐 미국이란 나라의 인권의 국가가 아직 어림도 없어요.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것을 구라파에 비하면 미국은 아직도 멀었다고. 복지 더구나. 가난한 사람은 미국은 돈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이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인데, 돈 없으면 큰 중병이 걸려도 제대로 약도 못 사 먹고 그런 사회복지 국가인데, 하여튼 국가 전체로 말하면 그보다 앞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무슨 완미한 국가 정책, 정부, 사회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지. 그러길래 걸핏하면 모든 문제에 미국에서는 또 뭘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이래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 특히 그 북유럽, 북구라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아주 인간 생존과 행복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전통적인 구라파 국가들과 미국을 비교할 때, 그보다 앞서 미국은 군수무기, 군수산업과 수구 보수 세력, 돈 많은 보수 금융 세력, 그러니까 군대와 군수 산업과 정치, 사회, 문화적 보수 세력과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보고 있는 이 부시의 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의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 선구 세력으로 나오는 그 유태인의 힘, 유태인의 조직적 지배권, 이런 것이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권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권은 어디서 가장 대량으로 확고하게 보장되냐 하면, 역시 평화보다는 전쟁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 막대한 예산의, 정부 예산의 60%가 군수관계니까, 군관계, 군사 예산. 이건 정부 예산이지 국가 총 GNP를 말하는 건 국가 예산에 차지하는 미국 예산의 60%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그것을 지탱하는 그 최첨단 과학 무기, 이 지식과 기술과 제조와 운영을 이론화하는 두뇌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대학 교수의 3분의 2는 국방부의 연구비를 받고 있는 것이, 그건 통계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무기는 지속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소위 취업률,
돌아가니까 각 주의 지사나 주 출신 국회 상하 양원 의원들의 주 워싱턴 활동 목적이 자기 주의 군수 그 막대한 방대한 예산을 끌어들이는 군수 공장, 군수 산업의 유치란 말이에요. 연구기관. 이렇게 총체적인 군 관계, 전쟁 무기 관계의 어마어마한 생산을 한 결과로서의 그 무기라는 것은 몇 년만 지나면 벌써 중고품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갱신해 나가야 돼. 그러려면은 어딘가에서 써먹어야 돼, 이걸. 써먹어야 그것을 보충할, 쉽게 말하면 일종의 군사무기의 신진대사인데, 이걸 위해서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는, 그러고 대량 소비, 군사무기의 대량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제는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낸 배후 세력으로서 이자 내가 지적한 그런 세력들이 그런 집단들이 뭉쳐가지고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력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이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돼. 어딘가에서 전쟁을 만들지 않고서는 미국의 그런 엄청난 양의 전쟁 수단을 파괴, 소모, 또 신진대사 생산으로 지속적인 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 미국 경제란 말이에요. 무서운 나라죠. 무섭다는 것은 뭐 힘이 커서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의 미국이기 때문에 이미 1962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아들 나이 또래의 후임자인 케네디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이 취임식에서 유명한 한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위기에 와 있다. 왜냐하면 전쟁과 관련된 군사적 행위와 관련된 여러 세력, 쉽게 그때는 군사무기, 군수 연구 제조 기관을 지적했지만 이런 세력과의 결탁에 의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케네디의 후임 대통령에게 그걸 타일르면서 조심하라 했단 말이에요. 케네디는 뭐 약간 그걸 어떻게 생각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죽었겠지만은, 암살당했겠지만, 이미 1960년대 초에 그 미국 군사적 영웅이라고 그렇게 존경받던 아이젠하워가 8년간의 미국 정권을 담당하고 국가를 생존을 이끌어 온 경험적 결론이 미국은 전쟁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전쟁으로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집단 세력들의 힘이 지금 군대와 딱 붙어서 미국 민주주의를 위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야. 그걸 그 당시에 소위 그 후에 유명해진 군산복합제라는 거 아니에요. 밀타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인데
그런 물적인 군수 물자, 전쟁 물자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이제는 military, industrial and monetary intellectual complex라고 그래. 까지 포함하거든. 거기에 미국의 금융 재원 유태인들까지 포함해. 게다가 미국의 그 지능, 두뇌, 인텔렉츄얼, 교수들, 전문가들 순전히 그런 것을 지적으로, 지능적으로, 이론으로 끌고 가는 세력. 이거 이젠 더 방대해졌어. 그러길래 미국은 전쟁이 없으면은 현상적으로 전쟁이 있어야 사는 나라고 전쟁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제도는 그런 제도가 없어. 왜냐하면 경제제도가, 금융제도가 그렇게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제도는 나라에도 지금은 없으니까. 그걸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미국의 예수교의 극단적 원리주의 세력들이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뒷받침하고 나팔 불고 북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락 전쟁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남북 관계로 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등장한 이후에 북에서는 뭐 역도라는 상당히 이 험악한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어떤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진보 진영들이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인권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일당 독재 국가에서는 인권이 통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야. 뭐 과거에 소련도 그렇고 뭐 히틀러 때도 그렇고 따라서 중국도 그랬고 다양한 방향으로 가려는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세우려면 그런 통제가, 권력에 의한 통제는 불가피하겠지. 당연히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21세기적인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언제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야겠지. 근데 여기에 하나 더불어 생각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그 범죄학이라든가 경찰 조사 행위의 원리 가운데 무엇을 하면은 누가 이익을 보냐, 누구 이익길래 이걸 하느냐 하는 것이 범죄자 수사의 우선 제1차적 그 안점이거든. 근데 북한의 인권이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래 우리가 밖에서 동족으로서도 그런 입장을 가져야 하긴 하지만 둘째로 들어와서 자꾸 그 문제들만을 끄집어내는 세력, 특히 미국, 또 미국의 등다른 세력들이 그러는 것이 정말로 인권과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다른 정치적 목적, 전략적 목적, 그 국가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목적, 이런 것은 없는가. 이것도 또 동시에 봐야 해. 아마 진보 세력 가운데서는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 미국의 국가적인 압살의 압력 밑에서는 어느 정도 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원인이 전적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상당한 부분 미국의 전쟁 정책에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아마 좀 주저했을 거지만 그것도 한쪽으로 보면 그만한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얼마 전 일어난 티베트 사건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이 경우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은 사실은 뭔가 하면 티베트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어. 독립국가였던 때가 없어. 물론 중세기적인 중세기적인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마다의 부족적인 세력으로 존재한 수백 개의 있었지. 근데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티베트는 300년에 가까운 인도를 지배한 영국이 인도 네팔을 걸쳐서 티베트를까지 지배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때서야 이제 중국이 그에 대항하는 정책으로서 티베트를 중국이란 중화 지역의 속령으로 이제 생각해서 거기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근세기의 역사라고요. 우선 독립국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티베트는 우선은 영국과 중국 사이의 영토적 갈등의 표적이었다는 거. 더욱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그것을 그 지리적 확장, 영토적 확장의 정책을 이어받은 인도가 영국이 물러나면서 인도가 티베트의 영주국을 자처하는 까닭에 그 61년인가 인도하고 중국의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그 역사적으로 그 진실은 어느 주권국가를 중국이 강점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한 중간 상태 아직 어중쩡한 거예요. 물론 문화가 독립적이고 그러면 독립의 형태를 주는 것이 역사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그래야 되겠지. 저는 지금 그럴 때 티베트에서 소수민족들의 지금 54개 소수민족들의 내란 같은 것을 부추김으로 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미국의 앞으로 20, 30년 뒤의 이미 뭐 미국 국가 정책과 특히 군사 정책으로서 전략으로서는 확립되어 있다시피 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중국 포위 정책 전략 속에서 이게 일부러 티벳을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앞으로 중국을 가장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의 정치, 문화적, 종교적 전략이 그 소수민족들을 총동하는 거야.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꼭 했다고도 뭐 증거가 물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것이 그런 정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돼 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그런 것이 전략에 들어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북 문제에서도 난 차라리 너무 통일이라는 그런 걸 서둘지 않는 걸 좋다. 난 그래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그 관심이 많으면서도 글도 많이 쓰지만 통일이라고 별로 안 써요. 그건 어떤 다급한 단시일 내에 뭔가 무리하게 이루어지려는 데서 오는 무리가 생겨요. 그냥 장기적 통합 과정, 공존 과정과 통합 과정 이렇게 느긋하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서 북쪽은 북쪽대로 잘 살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그 사이에서 우리 7.4 공동선언처럼 그런 남북 간의 협의로 유무상통하는 그렇게 한 시기를 또 보내야 하리라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흉악한 전략의 이면에 방대한 그 전략에 짜여 있는 그 의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에 혹시라도 너무 지나치게 그들의 선전이나 주장에 따라서 남북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그대로 미국식으로 볼 필요가 있는가? 거기서 이제 과거에 우리 친일 청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갖고서 친일 인명사전 편찬 이런 걸 구성해갖고서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제 2차 수록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애국가를 작곡한 뭐 안익태, 그리고 이제 월북한 뭐 무용가 최승희, 뭐 아동문학가 이원수 뭐 이런 양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표를 놓고 또 일부에서는 벌써 이제 해방된 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작업을 계속 할 것이냐, 또 이 적극적으로 친일한 사람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친일 정도는 할 수밖에 없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의 몰아붙이는 게 정당하냐 하고 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뭐 군 생활을 상당히 좀 오래 하신 편이고 또 우리나라 이 검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일본 육사나 뭐 만주 군관학교나 아니면 그 당시 일본군 밑에서 뭐 오장을 하건 무슨 뭐 사병을 하건 그런 사람들 출신들을 빼면서는 참 한국 검군사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친일 청산 논란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 그 직접적인 의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는 항상
한일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의 그동안의 과거에 난 한일 문제건 글 쓴 것이 일본에 대해서 한 것이 1980년대로 끝이지만은 그때까지의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나는 그에 못지않게 일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 자신의 비판을 통렬하게 같은 문장 속에서, 같은 글 속에서 병행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민족 지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피해자로서 오로지 동정 옳다고만 생각하고 일본만 악당으로 만드는 이 작업으로 주로 보았어. 나는 그게 아니고 일본에게 그렇게 당한 이 민족의 조상들이 뭘 했느냐 하는 거, 그 책임, 그 못남에 대한 분석과 비판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 맹자의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남의 업신여김을 당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업신여기는 연후에 그런 까닭으로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 한 가문이 파할 때에는 그 가문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스스로를 엄하게 다스리고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그 연후에야 남이 그 가정을 덮치는 것이다. 어떤 한 나라가 기울 때에는, 파멸할 때에는 그 나라의 군주건 지배계급이건 민중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서 지켜나갈 생각을 포기하고 그런 능력을 상실했을 때야 비로소 남이 와서 그 나라를 멸하는 것이다. 그 인간, 하나의 가문, 국가를 세 집단으로 해서 얘기한 것이 참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2조 말에 우리 2조에 요새 뭐 한겨레 신문가도 보니까 고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글들을 토론들 한 모양이던데 어느 누구라고 어느 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 185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들어와선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하기 시작해서부터 일본이 양유를 당하면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하느냐 한 고민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이 조선 대한제국 이 왕조나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이루어놓은 자립적 어떤 정신의 표시로서 물적인 발전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이 나의 국가를
집안을 그렇게 할 때 그 구성원들의 책임이 앞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민족 행위 조사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둘째는 60년 뒤에 60년 지났는데 뭘 이런 짓을 하냐 하는 또 그 6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것. 그런데 또 그걸 왜 하느냐 그런 걸. 이 양분된 의견에 대해서는 첫째 60년이나 지나도록도 못한 이 민족은 여전히 과거에 이자 내 답변의 제1항 자기를 반드시 다스릴 생각도 능력도 정신도 없었기 때문에 60년 만에야 온 것이니까 오히려 늦었다 이거야. 유럽에서 히틀러 정권의 청소를 한 것이 뭐 즉각이었는데 이건 60년이나 미군정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군사 독재를 연치면서 60년 동안 결국 외세 빌부터 사는 체제와 정신과 사상과 철학과 정권과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민족 내부의 숙정을 못했잖아요. 오히려 숙정을 하려고 했던 과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일 특위 이게 거꾸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총칼로 해산을 당했거든. 이거 얼마나 자멸적이야. 바로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거든. 그러니까 60년 지났지만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60년 지나서 왜 이제야 겨우 그걸 하게 됐느냐 이런 쪽으로 평가를 돌려야 돼. 관점을.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제 와서야 겨우 이런게끔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동안에는 뭘 했냐 이 민족은. 남들은 다 하는데 이쪽으로 생각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는 그 문제를 이제 공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행동한 그 사람들의 담당자들의 그리고 그 지원자단 그것을 지원한 많은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충분한 동정과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런 비난의 소리만 할 것은 절대로 아니지. 그러면서 동시에 보면은 한쪽은 어떤 사람이 우리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었고 다 하려고 했고 웬만큼 하고 있는데 일본이 덮쳤다고 그 원인을 일본 쪽에 돌리고 자기 민족의 역사적 분석을 지나치게 높이 하는 쪽과 또 전혀 한 말씩에 그럴 상황이 못 됐고 현대화하거나 발전의 초보적인 현상도 부끄럽지만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현대적인 개혁 행정을 지도함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세력이라기보다 그런 추세 이론에 대해서 나는
난 그 방면에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슨 확고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내가 할 때 판단할 때처럼 그런 확고한 물증이나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 양자의 중간쯤에 서요 나는. 실제로 난 한말 조선말 한말에 우리 조선 인족은 거의 무엇을 이룩할 능력이나 이룩한 실적이나가 없었고 그 이유는 그 부패 타락한 정권들의 정권 담당자들의 그 세력, 지배 세력들의 그 역사를 보면 뭐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개혁 논바닥에 정조 그 묘를 짓는 것을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야 줄을 치고 반듯하게 사각 네모에다가 묘를 심는 가장 뭐 아주 원시적인 이런 개혁조차도 그전에는 그냥 마구 이렇게 심던 것을 그렇게 해나간 뭐 거기에 광산철도 뭐 상업은행 뭐 이런 것까지는 갈 거 없이 그래. 일본의 침략 세력이 그 시초를 담당했지 않았나 그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엄연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게 그것이 한민족, 조선민족을 위해서 일본이 그렇게 했느냐 일본 자신의 수탈을 위해서 훗날의 수탈을 위해서 했냐 그런 또 훗날의 역사 평가는 별도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 친일민족 친일 행위 이 조사에 있어서도 당시에 일본의 침략을 초래했던 원인으로서의 그런 세력들 그건 당연히 역사적인 후손에 의해서 단죄돼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적어도 3.1운동 정도 1919년쯤 들어와서부터 조선 사회를 일제가 강점하고 많은 희생을 고난을 한 조선인들에게 들씌우면서 동시에 뭔가 현대화를 해나간 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마다에서 가장 일제의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그리고 악질적인 질이 악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에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시기를 나누는데 그 다음에 일본의 전쟁 시기에 들어오면서 철저하게 조선을 일본 전쟁의 물적, 인간적, 정신적 수단으로 졸개로 삼아서 파멸에 몰고 가려고 했던 그 제3의 시기에서 본다면은
그 중간 정도 제2계 시기에서 후가도 그렇고 역시 그 제1기의 초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국가 정체를 인민의 생존권을 전체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팔아먹은 일본에 팔아먹은 그 세력들의 희생물이 우리도 희생물이라고. 그 민족의 내부에서는 별 수 없이 집단적 인간적 생존은 뭐 지속돼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질행위가 이제 통상적인 의미에서 질행위, 매국 국가를 팔아먹는 그 단계는 지났고 이제 통상적인 생존 단계에서 재반 행위에서는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가혹하게 규정을 할 것이 좀 완화했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 생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침략자를 몰아내기 전에는 무언가 침략자에 의한 지배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수긍한다는 건 정당화한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유지하는 절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특히 독립운동가나 애국지사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잔인하게 혹독하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탄압하고 추격하고 했던 자들은 그 지위에 관계없이 엄밀하게 가려서 해야지. 그러나 단순 120제가 아닌 존재하고 실존하고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지배자가 실시하는 어떤 행위의 행정이라거나 참여했다는 그런 기준으로는 그건 좀 무리하지 않았겠나 싶어. 그 말기에 와서 전쟁을 독려한 문제에서도 이왕처럼 아주 전적으로 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아예 딱 자기의 명예와 이름과 지위를 다 거기에 바치고 민족을 넘겨주려는 그런 행위자들은 뭐 마땅하지만은 가령 생존을 위한 소극적인 단순 봉사적인 막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제외했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지식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뭐 교수사회 아니면 또 뭐 언론계 출신 인사들도 어떤 정치권에 하여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한 나라의 그 어떤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정치분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양식 있고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뭐 아니 그 자체를 무슨 나쁘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 보더라도 각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에 그냥 교수들이 가서 뭐 너도 나도 가서 어떤 뭐 줄서기 경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특히 또 이 언론계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심했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한 전형을 보여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뭐 요즘 거의 신문을 안 보신다는 거지만 요즘에 하여튼 이 폴리페서라는 말이 많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만 교수지 어떻게 하면 이제 정치권에 쫄잡아 들어가서 이 뭐라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서 이제 그런 일에만 신경을 쓰는 지식인들을, 그러니까 교수들을 가르쳐 폴립해서는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극히 극소수 안에 예를 들어서 교사에만 하더라도 교수가 아마 지금 수만 명이 넘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 그렇게 행위를 한 사람들의 수라고 해봐야 아마 프로수로 말하면 뭐 1%도 안 낸 0. 몇 프로 정도의 수적인 개체적인 기준에서 아니겠어요? 그것이 적더라도 어떤 중대한 해악을 미친다면 이제 그건 질적인 문제가 되고,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지만, 그렇게 해악을 미칠 질적인 악은 악이라고까지 할 수가 뭐 그렇지 않길 하려면은 들어가서 정치에 봉사하던가 그러면 좋긴 한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선거는 있어야 하고 하게 돼 있고, 지식인의 동원이 필요하고, 또 그 권력 그 행정부의 교체에 필요한 철학의 차이에 의해서 지식을 제공하는 교수들이 좀씩 필요할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양쪽으로 봐서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로 보고, 질적으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질적으로 어떤 반교수적, 반이성적, 반대중적, 반학원적, 반학문적 어떤 그런 절대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건 모르죠. 언론계에서는 조금 그것과는 달라. 언론계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어느 쪽이든 간에 꼭 이명박 정권에 국한해서만 말할 필요는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권에서나 그래 왔으니까. 그것도 역시 대학 교수들의 그와 같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대체로 적용되겠지. 한 가지만 다른 것은 저널리스트하고 기자하고 교수하고 다른 것은, 기자는 신문, 언론이라는 그 전체 대중의 대변해서 사회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특수한 의미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보다 깊이는 덜하지만 폭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문기자로 있는 동안에도 다음 정권에서 뭔가 갚기 위해, 정권에서 단맛을 보기 위해서 그런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행위를 해야 할 신문기자 시기에도 다음에 들어설 권력 동행,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정신이 팔려서 그쪽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가 담당한 언론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왜곡해왔다면은, 또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사는 기자들, 그것이 이제 문제죠. 냉철하게 저널리스트로서의 정도를 지켜오다가 그 능력과 우성과 뭐 이런 거에 박탈되어서 와주시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조건이라면 그렇게 비난만 할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아마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비난을 받겠지.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셨지만 이 가족들의 뭐 고통도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아마 사모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지금 뭐 정확히 어느 때인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혈 쓰러지고, 마비되고. 그러다가 작년에 저분이 대장암으로 수술받고 고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이제부터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살죠. 그 전 산 동안에 끼친 여러 가지 불충한 일이나 괴로움이라든가 죄송하고 미안한 일들도 많지만 내가 그런 아내의 이제 거의 막다른 단계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은 아주 만시탄이라기뿐만 아니라 너무 소홀했던 내 자신을 책망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죠. 우선 독자들에 대해서보다 한겨레신문 구성원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것은 뭐 누구나 다 세상에 아는 일이지만 그 다른 돈 많은 신문사들에 비해서는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 너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그 직무를 다해주는 고맙게 생각해도 좋겠지. 그런 결과로 해서 거의 희생적인, 사실 희생을 하고 있는 거지만 희생적인 기자 생활을 덕택으로 한겨레신문이 가끔 그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기자협회와 같은 것을 보면 부수야 어떻든 그 신뢰도에 있어서는 한겨레가 상당히 높이 아마 최상의 신뢰를 받는 신문으로 통계가 잡히는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창간의 정신이 분명하게 뚜렷이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구나를 느껴요. 바로 이런 결과로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신문을 밑받침해주는 독자, 몇십만 독자들이 변함없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사랑과 또 한겨레신문이 표방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 독자들이, 한겨레 독자들은 다른 큰 신문의 부수가 많은 신문들의 독자들과는 다른 철학과 이념과 역사의식이 아주 투철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지 않으면 벌써 버리고 다른 신문으로 옮겨갔을 텐데 그 어려운 때마다 밑받침을 해주고 꾸준히 같은 길 걸어줘온 독자들 없이는 아마 어렵겠지. 앞으로도 신문도 그래 현재 자세를 유지하고 구성원들도 거의 희생적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러면서 이 주주와 독자들의 변함없는 정신적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자가 합치되어서 합력해서 한겨레신문의 내일을 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한 일이 있지만 위험한 권력지향적인 이 새 정권이 들어서는 앞뒤에 한겨레 신문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게는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야말로 한겨레 신문이 진가를 발휘할 시기일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은 위기와 위난 속에서 빛을 발한, 용기를 발하고 그 존재가 인정되는 그런 신문 탄생의 원초적인 운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너무 평탄하면은, 너무 평화롭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면 한겨레 신문이 다른 신문과 다르다는 어떤 자기 존재의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것인데, 잘못되어 가면 갈수록 올바른 언론을 체현하고, 몸으로 체현하고, 발휘하고, 계몽하고, 역사를 바꿔나갈 이 한겨레 신문은 바로 그러한 험난한 조건 속에서 그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바로 이제부터가 그런 시기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고, 뜻만 합치는 게 아니라 더 부수를 늘려가면서 힘있게 내일을 바라보고 갑시다.